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한 주, 마지막 열심히 일하는 날, 토요일부터는 조금,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날이잖아요.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월에 새로운 날, 6월이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6월 지나면 이제 하반기네요. 와, 이제 2018년도 이번 한 달 훌쩍 가면 절반이 가게 되네요. 정말 항상 그렇죠. 뭐 별로 한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은 훌쩍 가 있는 거. 뭐 또 돌아보면 한 일들도 많이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TV 구독자가 28,000명을 넘어섰네요. 오늘 넘어서서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28,008명입니다. 3만 명까지 그리고 10만 명까지 쭉 잘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뉴스들은 좀 여러 개를 꼽아봤는데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음 기회에 읽을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좀 일부 쳐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유세 관련해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카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다 정도의 기사라서 한참 읽을까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가의 몇 % 정도 기준으로 두느냐. 이제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빈번하지 않고 가끔 뜨문뜨문 거래되고 아파트처럼 무슨 아파트 몇 평형 몇 평 이렇게 시세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시가에 비해서 조금 낮게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의 뭐 한 7, 80%,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 이 정도 두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비중을 좀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유세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좀 확정되면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았고요. 얘기하면서 길어졌네. 그런저런 이런저런 뉴스들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허울 좋은 영구임대 재건축 2주 방안은 깜깜무소식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나오면서 그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지금 막 진행 중입니다. 요번에 뭐 분양한다고 기사 읽으려다가 안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고덕자이가 분양가 문제 때문에 좀 분양 보증받기 위해서 분양가 얼마 해야 되냐 가지고 좀 옥신각신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 정리를 했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고덕자이 같은 경우도 고덕 주공 6단지 아파트 재건축에서 지어진 데죠. 8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산 저층 아파트들 재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중층 아파트들이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해야죠. 대표적인 게 목동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송파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80년대 산 아파트들 중에서 중층들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들 단지들이 사실 지금 딱 걸린 게 그거죠.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이제 그 끝나면 아마 90년대 산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90년대 산 아파트들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이제 뭐 재건축에 지금처럼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규제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재건축으로서의 사업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다른 방향으로 또 지금은 재건축 안전 진단할 때 구조 안전 많이 본다 그랬으니까 사실 90년대 산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추진을 못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안전진단 기준 자체는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바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면 구조 안전을 좀 덜 보고 유지보수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완전 나이롱처럼 고무줄처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 시점 기준에 다시 뭐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오가겠죠. 근데
작년에 제가 주거복지 로드맵 얘기하면서 지금 잠깐 샜는데 90년대 산 아파트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민영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뭐냐면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사회적으로 올림픽 하고 나서 집가들이 굉장히 오르고 막 이 부동산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공급하고 그다음에 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5대 신도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200만원 짓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 아파트 지을 때도 용적률을 많이 완화해서 좀 고용적률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죠. 그냥 말 그대로 기술이 허락하는 한 떼어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의 개념도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들도 많이 짓기는 했는데 90년대 산 민영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는데 임대 아파트도 너무 낡았으니까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들을 좀 용적률 빡빡 올려가지고 좀 임대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올 초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보도자료라기보다 약간 흘리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이런 임대 아파트는 좀 달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구조 안전을 높게 보면 이런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들은 재건축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기사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 제기됐죠. 야, 영구임대 아파트는 공공성이 있으니까 구조 안전이 안 중요하고, 민영 아파트는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공공성이 적으니까 안전진단 할 때 이 구조 안전을 봐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에서 조금 타겟을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노영구임대 아파트는 90년에 준공한 번동 3, 중계 1, 그 다음에 91년에 번동 2, 91년에 번동 5, 중계 3, 그 다음에 92년에 중계 9, 수서, 그 다음에 가양 7,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다. 뭐 2000세대, 2600세대 되게 많네요. 이제 이런 데들도 결국은 재건축을 해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거나 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정책을 말 그대로 노후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 투입. 재건축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민간 재건축은 결국 헐고 새로 짓는 비용들을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들이 부담금 내고 일반 분양 수입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사업으로 하게 되는 건데, 임대 아파트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결국 예산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고자 할 텐데 이주를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대체 어디로 이주를 시켰다가 다시 와야 되느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예산이 들어가서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결국 그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 그러니까 땅 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금이 투여되는 거긴 하지만 이 말 그대로 30년 된 노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월세가 있죠. 지금 뭐 평균적으로 보면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56,000원 정도고, 그 다음에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보증금 2,057만원에 월세 한 25만원 정도 선인데, 이렇게 헐고 새로 짓게 되면 임대료도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임대를 높이게 되면 지금 이 돈 주고 살고 있는 기존의 임차인들이 과연 갈 데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또는 이제 그걸 감당하기 되게 힘든, 말 그대로 이런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그냥 조금 낡은 대로 이렇게 살아도 그냥 계속 살면 좋겠는데,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좀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연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굉장히 싸네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사실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을 비하하는 그냥 그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와는 달리 실제로 임대 아파트의 경쟁률이 되게 높대요. 보니까 실제로 연구 임대 예비 입주자 경쟁률은 20대 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정말 낮은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요들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확보되면 좋긴 좋을 텐데, 문제는 결국 땅도 제한적인 거고 지금 있는 것들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임대료를 그렇게 낮추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르면 올해 10월 정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주택 재건축 개발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루려나 봅니다. 자, 참 이 주거복지의 문제는 쉽지 않아요. 좀 오랜만에 이 문제에 다시 거론한 기사가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광장아파트 국내 첫 신탁방식 분리 재건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의도의 아파트들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한 데들이 많이 있죠. 신탁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얘기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사업 설명회들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광장아파트는 근데 특수성이 있는 게 여의나루로라고 하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1동, 2동하고 그다음 3동부터 11동까지 두 개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한국자산신탁이랑 KB자산신탁인가 그럴 겁니다.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설명회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KB 쪽에서 아마 이 신탁 업체로 선정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사 보니까 예비 신탁사로 선정이 됐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광장아파트는 작년 6월에 전체 단지 재건축 계획을 제안한 KB부동산 신탁을 신탁사로 예비 선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분리재건축과 통합재건축 간의 사업 방식을 둘러싼 주민 의견 대립으로 선정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KB자산 신탁이 됐다가, 이거 같이 하지 말고 밑에 두 개 동은 따로 가고 위에 동들만 뭉쳐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재건축을 하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나 봐요. 자, 기사에서 보시면 1, 2동은 두 개 동인데 좀 밑으로 떨어져 있고, 3동에서 11동까지는 좀 필지가, 이 땅이 좀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3동에서 11동까지의 용적률이 한 180% 정도 되고, 1동, 2동은 220%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 서로 차이가 나서 약간 좀 이해관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기사는 3동에서 11동까지의 18개 동, 18개 동에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한국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동의율이 75.13%를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하고 동일한 동의율을 가지면, 동일한 이 동의율에 를 가지고 이 신탁사를 정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 되는데, 이제 그 동수의 요건을 갖춰서 분리해가지고 3동에서 11동까지만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자산신탁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안건의 동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분리해가지고 통합재건축이 아니라 분리재건축을 할 것 같고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나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광장아파트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탁방식을 통해서 개별 필지 재건축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여의도의 광장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게 되나 봅니다. 네, 일단은 영등포구에 따르면 건축법상 필지가 나뉜 곳에서는 필지별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필지별로 재건축하자는 주민 의사가 확고하면 분리재건축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분리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 아무래도 1, 2동 쪽 주민들이겠죠? 예. 소송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라고 기사는 끝맺음을 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도 좀 관심 가는 사업지라서 한번 좀 꾸준히 이후의 과정들을 좀 모니터링 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10년 임대아파트, 요새도 10년 임대 분양들 하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사 읽었던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10년 임대 분양 전환 논란 LH 승소, 임차인 상한제 필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 월계동의 롯데캐슬 루나 아파트의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관련해서, 그 얼마에 줄 거냐에 대한 가격이 사실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10년 임대 아파트 받아서 들어가서 사신 분들이 10년 뒤에 이제 분양 전환 받으려고 봤더니 주변 감정 가격 기준대로 감정 가격보다 조금 싸게 준다 그래가지고 감정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주변 시세를 다 달라고 하는 선이 돼버려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소송도 했고, 소송 결과도 보면 LH가 이겨서 이제 분양 전환을 LH가 주도하는 안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 사례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기보다 이제 가격들이 많이 급등한 지역들, 이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면 크게 이슈가 될 거다, 크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서 작년에 기사 나올 때도 2017년 12월 31일 기사죠. 이때 기사 나올 때도 지금 판결 자체는 롯데캐슬 루나과 LH 간의 소송 얘기였지만, 사진에는 판교 신도시 백현마을에 있는 10년 임대 아파트 사진이 나왔잖아요. 이 기사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M아파트에 사는 김경희 씨는 내년 1월이면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전용 80제곱미터가 한 29평에 30평 정도 되겠네요.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는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분양 전환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한테 권한을 주긴 주는데, 이게 무용지물인 이유가 뭐냐면 10년 임대 제도는 시세 수준의 분양대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판교 아파트 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세 수준의 분양대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에서 그거보다 좀 낮게, 주변 시세대로라고 하면 분양가는 약 10억 원이 되게 되는데, 과거에 이 분양할 때, 입주 당시에 분양가는 3억 원대 후반이었다. 그러니까 오른 가격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이 금액에 분양 전환 받을래요, 말래요 선택해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이게 분양 전환하는 택지 같은 경우는 아마 택지 공급도 좀 저렴하게 할 거고요. 건축비야 싸게 지었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임대료 책정하고 할 때는 3억 원대 후반 정도 가격으로 해서 임대료 책정해서 살긴 살았는데, 이제 분양 전환할 때 가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당시 김 씨는 임대 보증금만 2억 4천만 원을 냈는데, 이제 이 올라간 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앞으로도 이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계속 분쟁이 될 겁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보면 공공임대 분양 물량들 중에서 10년 임대 물량들 있죠. 공공 분양 물량들 중에서 보면 10년 뒤에 가서
분양 전환할 때 시세대로,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대로, 감정가가 시세를 다 반영하게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임대료도 계속 꾸준히 올렸네요. 그래서 2009년에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월 59만 원으로 입주한 아파트가 지금 9년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보증금 3억 7,200만 원에 월 86만 원으로 각각 한 55%, 46% 올렸고, 당사, 이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거죠. 이 LH가, 결국 이 당시에 보증금 받고 월세 받으면서 이미 사업에 들어간 돈 다 회수하고,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이 분양 전환 해주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분을 또 LH가 다 먹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관련해서는 댓글에 얘기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실상, 당첨되려면 실제 10년 이상의 청약통장을 납입해야 된다. 그리고 당첨과 동시에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세 번째, 5년간 재당첨 금지가 적용이 된다. 네 번째, 청약 시 소득 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만 되고, 다섯 번째, 10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여기 계속 하려면. 여섯 번째, 10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2년간 5%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인상한다. 지금 아까 거기도 보니까 임대료 올릴 수 있을 만큼 다 올렸죠. 그리고 1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근데 그렇게 10년을 버티면 우선 분양권 달랑 하나 주어진다. 그러니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10년 후 시세의 95%를 반영해서, 감정가격의 95%를 반영해서 분양 전환가를 통보하고, 이게 너무 올라가서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한다. 10년간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당하는 게 현실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요새는 10년 공공임대가 인기가 없고, 저렴하게 인프라 없는 공공택지 아파트 지어서 서민들 불편하게 살게 하고, 10년 동안 서민들 임대료로 건설 비용 이자 충당하고, 나중에 10년 뒤 인프라 갖춰지면 비싸게 판다. 이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빙자한 돈놀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답답한 문제일 거.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지는 몰랐다. 이렇게 비싸게 팔 줄 알았으면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안 들어갔을 텐데, 많이들 그렇게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입주자 불만 정치권까지 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10년 임대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그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시 임차인 협의 의무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서, 지금 당사자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어떻게 해주길 좀 바라고 있는데, LH는 그냥 이렇게 판결로 낫겠다, 돈 받고 하는 대로 하고 비싸게 팔면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굉장히 당혹스러우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저도 뭔가 이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수도권 로또 아파트 청약 광풍, 하남 안양서 14만 명 몰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아파트 투유가 나왔었죠. 뭐 아시겠지만, 아파트 투유 청약하러 들어갔는데 다운돼가지고 제대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견본주택 오픈한, 일단 뭐 단군일의 역대급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역대급 1등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역대급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하남 미사 강변도시의 미사역 8학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809세대 공급하는데 84,875명이 신청해서 평균 10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5,000명, 10만 청약설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청약했고요. 그리고 또 안양도 호원지구 재개발이죠.
평촌 어바인 퍼스트죠. 여기도 1192세대 일반 분양하는데 58,690명이 청약해서 평균 49.2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58,690명. 장난 아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남 미사야 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게 세지만, 예, 지금 평촌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 조정 지역도 아니라서, 예, 일단 당첨되고 6개월 있다 팔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전매 생각하고 청약 통장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쏠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대박은 그 하남 미사, 예, 미사역 8학원, 예, 이었겠죠. 여기 청약해도 되냐고 막 여기저기서 또 이것도 전화 오더라고요. 연락 없던 분들한테 전화가 와. 근데 진짜 결국 말 그대로 로또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남 미사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라서 결국 땅 옛날에 매각했을 때 땅값에다가 뭐 이 개발 비용 더하고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가격이 급등했지만 토지 매각은 과거에 있었던 공공주택지구나 이런 택지지구 같은 데의 분양 물량들 중에서 이런 로또 같이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뭐 동탄 이신도시에서 롯데캐슬 트리니티 주상복합 부지도 그랬고, 얼마 전에 금성 예미지 동탄 이신도시 3차였나요? 거기도 그랬고, 지금 이제 미사역 8학원 주상복합 아파트도 그렇고, 뭐 당첨되시면 그냥 또 특히나 이런 신도시들, 수도권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가치가 살기는 되게 좋죠. 아예 딱 이 주거에 최적화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거니까 살기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교통입지죠. 광역교통입지죠. 광역교통입지가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별화되는, 가격이 좀 양극화되는 현상들도 보이고 하는데, 동탄이 신도시가 딱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미사 같은 경우도 5호선 들어가고 뭐 앞으로 9호선이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 주변에 지하철역을 도보로 금방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가치, 관심들이 높은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더 이 미사역 8학원 주상복합 아파트는 미사역을 끼고 있는 인근에 있는 입지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쏠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도 당첨되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딱 몇 억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부럽죠.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여름 쉬어가는 분양시장 알짜단지 여러 대기라고 하는 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부동산 인포에서 올 7월달 8월달 분양 물량들, 주요 분양 물량들 얘기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숫자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하고요. 6월달에는 5월에 분양 못해서 밀려있는 애들이 좀 나올 물량이 있긴 있지만 7, 8월부터는 조금 한산해질 거다,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알짜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 그래요. 제가 봐도 알짜인 것 같습니다. 어디 분양하느냐? 일단 삼성동에 분양이 나온다 그래요. 삼성 2차 아파트 열고 679가구를 지으면서 115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동 상하 아파트 2차, 그리고 반포동 3호 간든 3차 재건축하는 현대건설 835가구 중에 215가구 일반 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암 2구역이 작년에 분양했죠. 그 응암 2구역 바로 옆, 지하철역으로 녹번역 옆이죠. 응암 1구역이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에서 723가구 짓는데 그 중에 320가구 일반 분양, 전체 세대수 대비 꽤 많죠. 이 정도면 중간층 이상 나오는 거예요. 총 723가구인데 임대아파트 빼고 뭐하고 하면 좀 나오는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얄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의 두 번째 분양이 나오네요. 증산 2보다 수색 9가 더 빠르구나. 수색 9구역이 753가구. 위치는 수색역하고 증산역 사이입니다. 증산역 쪽이 좀 더 DMC역. 증산역이 아니라 DMC역. DMC역 앞에 있는 수색 9구역이
753가구 짓는데 그 중에 251가구 분양한다. 예, 수색증산 뉴타운 두 번째 분양이죠. 여기도 좀 볼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연말에 이제 광명 뉴타운 첫 분양 16R구역 분양했는데, 사실 광명은 이제 뉴타운 첫 시작이고, 광명 뉴타운 말고 원래 주공아파트, 철산동, 하안동 이런 주공아파트 재건축들이 사실 원래 광명시 쪽에서는 분양의 메인이었죠. 예. 광명 뉴타운하고 멀지 않긴 합니다만, 예. 철산주공 4단지 재건축해서 예, 대우건설이 295가구 분양한다. 작년에 제가 그 모델하우스 보러 갔다가 현장 보고 오면서 광명 이 철산주공 4단지 막 이주하고 이 펜스 쳐놓고 하는 모습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천 송내동에서도 송내 1-2구역 레미안이 497가구를 분양한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여름 7, 8월 정도의 주요 분양 단지인 것 같아요. 서울 주변에. 6월 달에 이거 말고 이제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물량들 또 나올 거니까 6월 달에 볼 것들은 또 그때그때 제가 좀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7, 8월 달 여름 분양 물량들은 또 한번 저도 블로그나 아니면 별도의 코너에서 따로 한번 거론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이거 나올까? 기사에서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럭 수도권 7, 8월 얘기하고 있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작년 자료들 보면 올 4월 정도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예, 또 과천도 또 이렇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분양 나올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 주말에 내일하고 모레 만약에 시간 나면 예,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예, 다른 이슈 가지고 조금 얘기 또 부동산 뉴스하고는 별개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별도의 코너들 한번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